조직론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직 형태론에서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는 두 가지 과정으로 종류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내용이론이고, 내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가, what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 과정이론은 어떻게 how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이론은 기본이 되는 것이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들은 계층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낮은 계층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보다 높은 또 상위의 욕구가 소개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계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 밑에 있는 것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이 그 위에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이 소속감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네 번째가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5단계를 조금 더 압축해서 3개로 설명하는 사람이 ERG 이론을 만든 알드프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알드프는 여기서 왜 ERG인가 하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E라고 하는 것은 existence, 그러니까 생존한다는 말이죠. 생존 욕구. 그 다음에 R이 나오죠. relatedness, 즉 관계 욕구. 그 다음에 G는 성장, growth, 성장 욕구. 이렇게 해서 existence, relatedness, 그리고 growth, 두 문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엘드프의 이 ERG 이론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토대가 되었던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서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ERG 이론에서는 사람에게 그 욕구라는 것이 중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머슬로우는 사람의 욕구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이 마슬로우는 한 가지 욕구가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엘드프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욕구로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중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엘드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차이점이 이게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슬로우는 밑에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 진행,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 진행,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드프는 만족, 진행, 모형을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좌절, 퇴행, 모형입니다. 뭔가 쇼크를 받는, 그래서 좌절, 그 다음에 퇴행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퇴행이라고 하는 게 욕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이성의 친구를 이렇게 쭉 사귀는데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옛날에 또 그런 사람에게로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그게 바로 좌절, 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앞에 것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만족 진행을 부정한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좌절 대행도 하나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차이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요인 이론입니다. 이요인 이론은 허즈버그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던 건데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인데요.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 중 동기 요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은 차원이 높죠. 위생 요인보다. 위생 요인은 그냥 자급 여건, 어떤 봉급,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차원이 낮다고 본 거예요. 허즈버그는. 근데 동기 요인은 위생 요인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인정받는 것, 혹은 성취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속하게 책임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만족의 반대는 불만, 이것이 아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고요. 만족의 반대는 만족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제거해주면 만족하겠지.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불만을 제거해줘도 만족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허즈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 아니고 만족의 반대는 만족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이죠. 동기 요인을 중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직무 확장하고 직무 풍요화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차원이 높은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것, 직무 풍요화가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가 풍요화된다는 것은 계층이 줄어들면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 직무 특성 이론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표 2개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직무 특성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교재 25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2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253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이 됩니다. 동기 유발 잠재력 지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몇 번 써보세요, 직접. 그래서 잠재력 지수는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선 그 각각의 내용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기술 다양성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율성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답은 자율성이죠. 보세요. 기술 다양성은 3으로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나누기를 하지 않는 자율성이 더 동기 유발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술 다양성이 뭐고, 과업 정체성이 뭔가, 이런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특성 이론은, 헤크만과 올드햄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데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게 바로 직무의 성격이다. 그 사람이 하는 직무의 성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5가지 직무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차원이 뭐냐? 첫 번째가 의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성.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직무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느냐. 그 의미성이라고. 근데 이 의미성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봤던 그 세 가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학 정체성 플러스 과학 중요성 했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의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기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이제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면은 요구되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되는 기술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기술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 과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가 독립적으로 완결될 수 있느냐. 완결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정체성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려면 자기 직무가 이렇게 완결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과업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과업 중요성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 공식에서 봤지만, 이제 3분의 나누기를 안 하는 자율성. 요거는 이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 정도, 그렇게 보고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했단 말이죠. 내가 일을 했으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도 좋겠고, 그 제품 결과에서 나에게 뭔가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정도. 이게 환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피드백, 환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게 이제 5가지 요소가 되어서 이게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하면요. 직무의 중요한 핵심적인 차원은 먼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으로 이루어지는 의미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이 피드백, 환류의 정도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꼭 기억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공식에서 중요한 거는 자율성하고 피드백입니다. 그렇죠? 앞에 세 가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3분의 해가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성이나 피드백은 제로가 나오면 이 전체 값이 다 제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 공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성하고 피드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동기가 부여되는 어떻게 how를 이야기하는 과정 이론이 되는데요. 대표적 이론이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은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했고요. 이것도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죠. 영어 대문자로 적어 볼게요. M이라고 하는 것은 motivation, 동기부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이게 balance, VALENCE입니다. balance.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개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 매력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매력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I입니다. 여기 I는 instrument, 수단, instrument,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목표 달성을 했으면, 그게 성진과 직결되느냐, 이제 직결되면 수단성이 높은 거고요. 직결되지 않으면 수단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곱하기 E입니다. E는 expect,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학점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하는 걸 기대한다. 그게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 motivation equal V 곱하기 I 곱하기 E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봅니다.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론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자질론입니다. 예를 들어 김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의 어떤 자질론에서 이제 행태론으로 지나갑니다. 그 행태론은 뭐냐면 어떤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행태론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상황 적응론이 됩니다. 그 상황 적응론은 유일한 방법은 없다. 그 상황에 서로 다른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적응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황 적응론은 한 두 사람 견해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허쉬와 화면에 있는 허쉬와 블랭차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허쉬와 블랭차드는 세 가지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형을 가리켜 리더십 연구의 3차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원은 3차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분류할 때 기준으로 먼저 인간 관계 중심, 관계 중심 여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업무 중심 혹은 과업 중심 행태 요것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효율성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효율성.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3차원 모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의 요약을 하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여러분이 이제 리더입니다. 지도자고 관리를 해야 될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의 성숙도가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숙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리더의 스타일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하의 성숙도가 많이 낮을 때는 지시형이 효과적이다. 지시형, 리더가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도가 낮기는 낮은데 그렇게 낮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설득형이 효과적이다. 설득형. 그 다음에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면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마지막으로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는 위임해주라.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두 번째 이제 피들러 모형이 있는데요. 이 피들러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 리더가 처해 있는 그 상황적 요소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적 요소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할 때 피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 하나,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 둘, 세 번째가 리더의 권력, 요 세 가지를 상황적 요소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호의성을 결정한다. 그 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황의 호의성인데 이거는 리더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도, 상황이 리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결론은 이 피들러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거나 매우 유리할 때는 과업 지향이 효과적이다. 리더가 과업 지향이 효과적이고 매우 유리도 매우 불리도 아닌 중간 정도일 때는 그냥 관계 지향이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의사 전달인데요. 의사 전달은 나중에 또 문제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의 대표적인 인물은 샤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 전달의 네트워크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선형도 있고 바퀴형도 있고 이랬는데 나중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허즈버그가 이요인론 이야기했고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인데 차원이 높은 게 동기요인입니다. 어로만 구성된 것 보면은 2번이 바로 보이네요. 성취감, 책임감, 직무 자체의 내용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의론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가장 낮은 것은 안전이 아니죠. 생리적 욕구였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입니다.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LDP, ERG 이론의 첫 번째 단계인 존재 욕구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우선에 이 마슬로우의 안전의 욕구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보시죠. 안전의 욕구는 물리적 안전하고 물리적 안전 그리고 신분 보장 이 두 개로 구성되는 게 안전 욕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ERG, LDP, ERG하고 보면요, 물리적 안전까지만 생존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존 욕구. 그 위에 있는 안전 욕구 중에서도 요 신분 보장은 물리적 안전보다 위에 있거든요. 요 신분 보장은 관계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욕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있죠? 그 사회적 욕구는 LDP의 또 관계 욕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마슬로우의 안전의 욕구 중에서 신분 보장, 그 다음에 마슬로우의 사회적 욕구는 관계 욕구에 속한다.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3번 봅니다.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 욕구 추구하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욕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요,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역할을 좀 상실하게 되겠죠. 그럼 욕구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다음의 그 상위 욕구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그런 것보다 소속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욕구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3번입니다. 허즈버그의 이혼론에서 동기요인, 만족요인 같은 말이고, 거리가 먼 것은 보겠습니다. 차원이 높다 그랬죠? 1번 더 많은 책임 부여 맞습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거 맞습니다. 3번에 개인의 성장, 발전 맞습니다. 4번에 원만한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위생요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의 그 종류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위생요인의 중요한 구성들을 볼게요. 첫 번째가 감독, 이런 게 다 위생요인이에요. 또, 받는 보수도 다 위생요인이에요. 또, 자급 조건, 다 위생요인입니다. 차원이 낮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도 위생요인입니다. 그래서 위생요인은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그게 동기유발은 하지 못하고요. 단지 불만을 줄여주는 그러한 효과밖에, 소극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단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게 성취감이라든지 남모로부터 인정받는다든지 또는 하고 있는 직무 내용 자체가 좀
뭐랄까, 그 보람있다 할까?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책임이라든지, 뭐 성장 및 발전, 이런 거는 다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아까 아울러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직무 확장이라는 건, 직무 확장은 직무의 수를 그냥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위생 요인에 불과하고요. 직무 풍요화, 이것은 권한이 실제로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기 요인이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직무 확장, 직무 풍요화를 놓고 위생 요인, 동기 요인 구별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3번에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대인관계는 위생 요인에 불과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리더십,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의 피들러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서 권위주의 이렇게 구분해 다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들러는 과업지향하고 관계지향, 즉 인간 관계지향 이렇게 구분했었죠. 1번은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행태이론은 자질보다 행태적 특성에 맞고요. 3번에 허쉬와 블랭차드는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지시형으로 나갈 건지 안 그러면 위임형으로 나갈 건지 이거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드렸죠. 4번에 보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 수행, 그렇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이니까 부하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도 세우고 방법도 강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여적 리더십은 맞다. 4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5번 문제입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 지수, 구하는 공식, 3분의 그 분자에 플러스 곱하기 이런 그 공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성 인식을 제거한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리더십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행태론적 접근법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거는 다루지 않죠.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특성론적 접근법. 그러니까 성공적인 리더는 다들 다 이런 그 특성이 있구나, 자질을 갖고 있구나, 맞죠? 3번에 보면 상황론적 접근법입니다. 리더의 어떤 행동이 효과성과 관계 있는가? 이거는 행태론적 접근법이에요. 행태론적 접근법이 말하는 게 요 지문이고요. 상황론적 접근법은 다르다. 단일한 리더십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과정의 중요성. 그 리더와 부하 간에 부하가 리더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또 리더는 부하에게 뭔가를 해주고 이런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맞고요. 5번의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 이 4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의사 전달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너무 계층화가 지나치게 돼 있으면 수직적인 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직적인 의사 전달 방해하겠죠. 1번 맞고 2번에 보면 지나친 전문화 할거주의라는 것은 자기 소속 부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부서를 좀
좀 깊이 회피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수평적인 의사전달이 저해된다. 맞겠습니다. 3번에 보면 비공식적 의사전달, 공식적인 전달에 비해서는 좀 조정통제가 곤란하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4번에 보면 공식적 의사전달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에 비해서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다. 그죠? 그게 공식적이니까요. 다만 이제 융통성이라든지 신속성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의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 요거는 피들러가 아니고 허쉬와 블랭차드가 되겠습니다. 허쉬와 블랭차드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 보면 그래적 리더십은 영감, 그 다음에 개인적 배려의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거 틀렸죠. 예. 그럼 3번 봅니다. 참여적 리더, 부하 상담하고 반영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3번이. 4번에 보면 블레이크와 머터는 직원 지향적인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과업도 중시하고 인간도 중시하고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볼룸의 기대이론 결정의 요인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노력을 하면 성과로 이어진다. 기대치 아까 그랬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보상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겠지 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보상에 대한 가치 판단 주관적인 아까 밸런스가 있었죠. 유인가라고 합니다. 유인가 매력의 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번은 보면 자신이 그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 요거는요. 볼룸의 기대 이론에서가 아니고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아까 올드햄이 이야기했던 해커만과 올드햄이 이야기했던 직무 특성 이론이 있죠. 거기에 그 구성원들이 그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과정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애담스의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다시요.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는데 과정 이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 1번 보면 과소 보상보다는 과대 보상에서 동기 유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과소 보상, 내가 적게 보상받을 때 거기에서 어떤 동기 유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소 보상을 받으면 불공정성을 더욱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그 회사로 봐서는 안 좋은 쪽으로 행동을 취한다든지 일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좀 적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소 보상 때가 과다 보상보다는 더욱더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면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 산출을 중거인의 투입 산출과 내가 어떤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저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 이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중거인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투입하고 산출의 수준 방향에 변화준다. 그렇습니다. 일을 좀 더 줄인다든지, 그죠? 네, 더욱더 열심히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또는 열심히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역시 동기부여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각, 어떻게 그 지각을 느끼느냐,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동기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머슬로우의 5단계에 대해서는 각 욕구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엘드프는 ERG 이론에서 2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 아까 이야기했죠. 주장한다, 맞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욕구도 있지만 성취를 하겠다는 그런 욕구도 있다, 동시에 작용한다. 3번에 보면 허스버그의 이혼론에 대해서는 개인 욕구 차이, 거의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 맞습니다. 4번에 보면 맥클레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취동기 이론인데요. 욕구를 3가지로 구분해요.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인데 어떤 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맥클랜드는 성취욕구입니다.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제4절 조직과 환경입니다. 화면에 2개의 이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벤의 조직 이론인데 별표 한 2개 하시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여러분 써가면서 이 표를 한번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표를 보면은 분석 수준이 조직군이 있고요. 군이라는 건 무리를 뜻하고요. 이건 밑에 것은 개별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환경인식인데요. 결정론은 환경이 조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직은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임의론은 아니다.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요. 조직 무리입니다. 그런데 환경 결정론이다. 대표적인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면은 생존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되고 만다는 그 생물학적인 그 자연 도태를 말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적자 생존의 법칙,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직 경제학인데요. 조직 경제학은 뭐냐 하면 대리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대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대리를 하니까 대리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대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는 거래 비용 경제학을 조직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 경제학이다. 예를 들어서요.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보 비대칭이 되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리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 대리 손실이 발생하고 그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조직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구조, 즉 상황 이론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방법은 없다.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구조는 다 달라진다. 이게 이제 구조적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각종 협회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조직을 어떤 여기 보세요. 공동체 생태학 여기 조직의 무리지 않습니까? 연결하면 조직 무리입니다. 자, 공동체 생태학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그 무리 속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적응하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각종 협회가 등장했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경영자 총협회 이런데 그 회원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원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같이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행동 관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임의론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조직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관리자가 조직의 관리자가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략적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그 자원 의존론은 뭐냐면 조직하고 환경이 이렇게 있다면 조직이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직이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 적어 보실까요? 그러면 이 관리자, 조직의 관리자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완충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 전략,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 표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두 문자를 따서 꼭 기억하세요. 자, 조직군 생태학의 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조직경제학의 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동체의 공 그러면 조조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 밑에 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전자 구전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구전자, 사람 이름이 구전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위에는 조조공 해서 그 밑에 결정론, 임의론, 군, 개별 잘 기억하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것은 환경결정론이었죠. 표에서 1번 보면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 아닙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론 옳은 것은 봅니다. 표를 생각하시고요. 자, 1번 보면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의론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조직이 처한 상황이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 이거는 구조적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희소자원에 의한 대한 관리자의 통제 능력. 이것은 바로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조직은 환경에 비동적으로 대응한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5번입니다. 거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M형 조직을 강조한다. 이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선택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조직 경제학에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틀린 거예요. 자, 참고로 M형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M형 구조가 U형 구조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M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M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재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재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기능 조직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 조직 경제학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거시조직 이론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은 유일한 방법을 부인하고 상황에 따라 맞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이거는
임의론이다. 맞네요. 3번 보면 공동체 생태학 이론,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경영자 총협회, 거기에 있는 여러 개별 기업들 같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었습니다. 맞고요. 4번의 자원의존 이론은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아니죠. 자원의존 이론은 관리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주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과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 넣어주시고요.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 자원의존 이론, 자 표를 생각하시고 임의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적이다. 따라서 바로 1번의 경우에 보면 자원의존 이론의 피동적으로 수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게 바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 아까 설명했죠?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대리인은 열심히 일도 안 해요. 도덕적 해이, 주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보면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자, 3번 잘 보시죠.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자, 이게 조직 경제학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클 경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인쇄를 해야 되는 대규모 인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다. 그래서 그걸 시장에다가 한번 시장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그 교환 행위를 하는데 거래 비용이 얼마만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요. 시장 가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다가 인쇄소를 하나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걸 처리하면은 그 비용이 또 있겠죠.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회사 내에서 이렇게 인쇄소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적다면 여기 질문 보세요.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장에 외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효율적 맞습니다. 3번 질문은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따르면 유일한 방법은 없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거시적 조직 이론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봅니다. 상황 적응 이론, 분화와 통합을 강조했다. 맞고요. 이번에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 결정론에 속한다. 아닙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에 속했죠. 3번에 보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그렇습니다. 환경의 무기력한 존재다. 환경 결정론이었죠. 4번에 보면 공동체 생태학 이론, 제가 그랬죠. 경영자 총협회, 회원 기업들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 4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별표 하나 하시고요. 거래비용 관점에서 개청제, 이 내부입니다. 내부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시장, 즉 외부입니다. 내부가 외부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내부의 그 개청제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용이하게 하죠. 맞고요. 2번에 보면 개청제는 외부 비용을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외부의 여러 관련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외부 비용이면 외부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개청제는 불확실성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4번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번의 경우에 내부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내부의 그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외부에 있는 관련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외부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즉 내부 비용은 감소하고 외부 비용은 늘어난다.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실전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1번의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느 한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 아니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동기부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단계에서는 더 상위의 어떤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X 이론은 사람을 좀 나쁘게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Y 이론은 인간을 좀 좋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이론에는 통제를 가하게 되겠죠. 자, 1번 봅니다. 경제적 보상 체계. 경제적으로 보상만 해주면 인간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 X 이론 맞고요. 이번에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목표에 의한 관리 체계. 이걸 MBO라고 합니다. 영어 대문자 MBO.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건 Y 이론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원 참여자들을 좋게 인식하는, 즉 Y 이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4번에 보면 상부 책임제도 그리고 계층적 조직 구조 다 X 이론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옳은 것은, 자, 설명했듯이 공공기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자,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가 공기업, 두 번째가 준정부기관, 세 번째가 기타 공공기관. 다시요. 공공기관은 세 가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다. 됐죠? 그리고 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요거 하나만 충족이 되면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지정될 수 있었거든요. 직원 정원 50명 이상.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조건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자, 직원 정원 50명 이상. 그 다음에 수입액, 총수입액이 30억 이상.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그래서 10, 30, 50. 요 조건을 충족을 해야 공공기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중에도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유형 옳은 것은 보죠. 시장형하고 준시장형 있는데요. 우선 그 시장형에는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만 적어보실까요? 시장형 공기업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2조 이상 85%인데요.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스공사, 그 다음에
전력공사.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항, 그리고 항만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고요. 준시장형에 속하는 것이 한국 마사회가 여기 속하고요. 또 조폐공사 속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 제가 불러드린 요 몇 개는 좀 기억해야 돼요. 도로공사. 그 다음에 철도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석탄공사. 이런 것들이 준시장형에 속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것도 준시장형에 속하게 됩니다. 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에 보면, 준정부기관은 이제 공공성이 좀 클 경우에 이 준정부기관이 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그것도 몇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형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준정부기관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거, 혹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거는 기금관리형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 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하고 달라요. 이런 게 위탁집행형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해당 안 되는 게 기타 공공기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해당되는 종류는 좀 번거롭더라도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그 사례가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바로 1번이 맞죠? 준시장형, 이것은 한국마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시장형입니다. 준시장형이 아니고요. 틀렸고요. 3번에 보면 한국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이거는 준시장형이 되겠죠. 틀렸고요. 한국철도공사, 이것도 준시장형,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동기부여이론,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1번에 봅니다. 구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M equal V 곱하기 I 곱하기 E.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의 선호에 부합되는 결과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이게 V 곱하기 I 곱하기 E에서 V에 해당하는 유인가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보면 목표는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이하고가 틀렸죠. 평이하고가 아니라 좀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진 목표. 그럴 때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부분은 맞아요. 앞에가 틀렸습니다. 3번에 보면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중에 동기요인을 부여해야 동기 유발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보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생요인에 불과하다고 했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의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아닙니다.
노력한 거하고 산출되는 거하고 차이를 인식을 해야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하면 동기부여 안 됩니다. 4번 틀렸고요. 그래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골렘-뷰스키의 견인 이론 되어 있는데요. 골렘-뷰스키 이론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압력 이론. 그 압력 이론, 압력을 가한다,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시어리가 있고요. 견인 이론, 당기다, 당기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하는 거는 아까 X 이론, Y 이론 있었잖아요. 맥거리거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맥거리거의 X 이론은 인간을 나쁘게 보는 거죠. 따라서 골렘-뷰스키의 압력 이론, 푸시 시어리와 관련되고요. 맥거리거의 Y 이론은 인간을 좋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끌어주는 견인 이론, 풀 시어리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바르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견인 이론이네요. Y 이론 입장이네요. 자, 기능 중심 아닙니다. 나의 조직 내 자유로운 분위기 맞습니다. 조직의 통합보다는 분화가 아닙니다. 나에 보면 직무 수행하고 욕구 충족 조화, 사람을 좋게 보는 거죠. 그 나와 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커와 저미어가 주장했던 게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이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은 리더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은 리더의 그 리더십을 아예 필요 없게 전체를 필요 없게 만든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에 약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리더십의 중화물이라고 했고요. 아예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을 리더십의 대체물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물. 그리고 리더십의 중화물, 약화시키는 중화물의 유일한 예가 바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해서 구성원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이게 유일한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보면 구조화되고 애매하지 않은 과업, 이거는 리더십의 대체물 맞습니다. 중화물은 아까 말한 대로 보상에 대한 무관심, 이것만 유일해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나오네요. 무관심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약화시키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부하의 경험, 능력, 이런 게 높은 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그죠? 예. 라에 보면 과업의 결과에 대한 환류가 빈번한 것도 리더십의 대체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탭스콧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5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상호 연계적인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호 연계되어 있다. 두 번째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된 비전입니다. 세 번째가 개인 역량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그 역량이 결합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최고 관리자의 관심입니다. 최고 관리자. 그 최고 관리자 좀 표시하시죠. 중간 관리자 아닙니다. 최고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셀프 리더십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5가지가 지식정보사회의 리더십입니다. 자, 주장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4번을 보죠. 나머지는 다 옳은 이야기고요. 4번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중간 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닙니다. 최고 관리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조직 경제학에서 설명되는 이론이죠. 자, 옳은 것은 1번 봅니다. 관료들이 피규제 집단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게 관료 포획입니다. 관료 포획 예를 든다면 어떤 그 환경 오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 관료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업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대접을 받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게 다 관료 포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의 사례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을 잘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 선택 이거는 역선택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 그렇게 해서 역선택을 방지하자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 너무 공기업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X-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X-비효율성 같은 것은 방만한 경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번 보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인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 이것은 내부 통제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대리인의 책임성은 외부 통제에서 찾게 됩니다. 여기 4번에 보면 주민 참여가 아니고요. 주인 참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장 조직 부분의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8장 인사 부분을 설명드립니다.